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국이 한국을 향해 이제 손절이라며 태국에 있는 관광객, 현지 교민들을 모두 강제 추방한 게 며칠 전인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그런데 이 여파가 굉장히 컸던 모양인데 현재 태국의 수도인 방콕과 태국에서 하와이 같은 존재인 파타야에 중국인들로 가득 차 도시가 마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중국인들이 돈을 쓰러 태국에 간 관광객이 아니라 태국 정부의 초청을 받고 공짜로 태국 여행을 하러 간 사람이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태국에서 돈은 쓰지 않고 태국 정부의 돈만 펑펑 쓰는데 중국인 특징이 여기서 나오죠. 바로 길거리 여기저기에 대변을 보는 건데요. 이 광경을 본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기겁하여 태국을 떠났고 결국 방콕과 파타야에는 중국인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들이 돈을 안 쓰니 가게가 줄줄이 폐업 중입니다. 심지어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코로나 때도 버텼던 나라가 태국인데 이번에 한국을 손절하겠다며 대대적으로 선언하고 나서 코로나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가게들도 줄폐업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현재 태국 내부에서는 한국인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는 내용이 SNS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싶은데 중국인들이 얼마나 진상이면 자존심도 없이 이럴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태국 총리가 한국을 향해 한국의 아픈 역사를 건드리는 발언을 해 모두가 뿔이 났었는데요. 태국 총리가 비밀회의에서 한 발언이 유출되어 난리가 났었죠. 태국 총리는 갑작스럽게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태국의 식민지가 됐을 것이라고 헛소리를 한 건데요. 게다가 태국과 일본은 가족 같은 사이라서 한국의 식민지 생활이 조금만 더 길어졌어도 일본의 자리를 태국이 차지해서 한국은 태국의 식민지가 됐을 것이라며 아깝다고까지 발언했다고 합니다. 식민지배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사람이 맞나요? 아마 식민지배를 당했던 국가의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이토록 멍청한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방된 지 7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일제가 뜨거운 감자고 광복 이후 우리 사회가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한 채 경랑에 빠진 게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했는데 미 군정이 시작됐고 극심한 이념 갈등에 문이 열린 뒤 625 전쟁이 발생됐죠.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한국 국민들이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어 인도 독립운동과 비폭력 저항의 상징인 간디를 이해하는 수준이 높다고 말한 적 있는데요. 아직도 그 시절의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존재하는데 어째서 이렇게 인간이하의 발언을 하는 걸까요? 태국은 아시아 나라들 가운데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우리와 출발선부터 달랐습니다. 식민지를 겪은 아시아 나라들의 왕정은 대부분 몰락했는데 한국도 그랬고 베트남, 인도 대부분이 그랬죠. 그러다 보니 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경제 발전을 할 기회가 많았는데요. 태국은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나라인 한국, 베트남 등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식민 지배를 겪지 않았기에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은 덕분이었죠. 낮은 변동성의 환율과 매력적인 세금 제도가 포인트가 되었기에 1990년까지 태국은 두 자릿수 성장을 경험하고 있었고 뉴욕타임즈의 칼럼은 그것을 다음 호랑이 경제라고 선언했을 정도로 태국의 성장은 엄청났는데요. 하지만 그 흥미로운 시기는 오래전에 지나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 차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태국은 중진국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국가의 경제에 투자하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가 중공업에 투자하며 기업을 살리고 나라 경제를 살리는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을 때 태국은 얌전히 다른 나라가 주는 이익을 받아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줄 모르는, 아니, 할 생각이 없던 것인데요. 생산을 더 결정적으로 확대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로 아직까지도 태국 노동력이 3분의 1이 여전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보다 훨씬 높은 숫자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실제 태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매우 의존한 상태로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상 태국을 일본의 경제 식민지라고 부를 정도로 심각한데요. 일본은 예전부터 태국을 동남아 진출이 허브로 보고 투자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일본은 태국 투자 2위 국가인 미국을 크게 앞서며 최대 투자국이 됐죠. 너무나도 공격적이었기에 당시 일본의 진출은 태국인들이 반감을 불러일으켜 1972년 태국에 일제상품 불매운동을 발생시킬 정도였지만 일본의 투자는 계속됐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개발원조, 일본어 교육과 유학생 지원 등 일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건데요. 일본은 태국의 값싼 노동력을 사용해 마치 자신들이 기부를 하는 것처럼 도로, 철도, 공항 등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은 점점 자립할 힘을 잃어갔고 일본만 배가 불러갔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총리가 주장했던 일본과 태국은 가족 같은 사이가 아니라 일본이 일방적으로 태국의 자원을 빨아먹고 경제적으로 복속시킨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일본에 이어 중국도 태국에 욕심을 냈습니다. 태국은 대표적인 방공국가였지만 1997년 태국발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진 뒤 미국과 중국의 다른 태도로 인해 대다수 국민이 친중파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은 긴축 정책을 요구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필요한 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태국 정부는 화교의 사회 진출 제한을 푸는 실수를 하게 되죠. 태국은 중국에 고속철 사업권을 주었고 1대1로 사업에도 참여했으며 중국에 많은 권한을 준 결과 선거에서 화교가 전체 의석의 78%를 장악했을 정도로 정체성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과연 이게 태국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정치적으로는 중국에 잡아먹혔고 경제적으로는 일본에 잡아먹혔으니 중일 그 사이쯤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심지어 중국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기도 하는데요. 중국과 태국은 코로나 기간 2년을 제외하고는 2015년부터 해마다 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해왔죠. 지난 2022년 태국 국방부 장관은 중국을 찾아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라면서 유대를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태국은 잠수함에 이어 장갑차와 전차 등 중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이기도 했죠. 태국은 미국의 오랜 우방이지만 지난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뿌라윳 정권은 상대적으로 중국에 밀착하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중국과 태국은 한 가족이라며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는 새로운 역사적 시작점에 있다는 말과 함께 서로의 관계가 끈끈함을 과시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을 향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종지부를 찍고야 말았는데요. 태국의 총리는 중국을 큰형이라고 칭했는데 중국과 태국은 형제나 다름없고 중국이 큰형이라며 양국이 서로 의지해야 하고 태국은 큰형 중국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현재 태국은 중국에게 의지 중입니다. 게다가 태국 관광객이 점차 줄어들자 태국은 범죄 우려로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줄어든 데 따른 특단의 조치로 자국 내 주요 도시에 중국 경찰을 배치하는 믿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태국 관광청장은 중국 정부가 파견한 경찰이 태국 내 주요 관광지에서 태국 경찰과 합동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태국이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에 보여줄 수 있다며 중국 경찰이 태국은 안전한 곳임을 확인해주면 중국인 관광객이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엄연한 주권 침해인데요. 당장 우리나라의 일본 경찰, 중국 경찰이 와서 치안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전 국민이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태국은 시위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태국에서 서민들은 거의 벌레 취급받고 0.1%의 부자들이 휘두르는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부자들은 아무리 논란이 되어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레드불 창업자의 손주가 방콕 시내에서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뺑소니 사건을 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5%로 법적 운전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였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태국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다는 손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죠. 심지어 체포됐다가 보석금 1,900만 원을 내고 석방돼 태국 내에서도 유전무죄 논란이 굉장히 거셌는데요. 점점 여론이 악화되자 태국 경찰은 이 사람을 소환했지만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해외로 도피하고 8차례나 불응했죠. 결국 총리가 직접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이 되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적색 수배 대상에서 해제되기도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불법 약물을 사용한 것도 무죄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렇게 태국은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현재 태국에서는 변하지 않는 빈부격차에 비난하여 총기 테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에는 태국 코랏 지역 터미널 21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고로 최소 20명이 사망, 31명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총기 소지가 합법이기 때문에 이런 테러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죠. 태국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 불만을 갖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시위도 하지만 정부와 왕실의 진압 탓에 쉽지 않죠. 그래서 자꾸 태국 국민들의 시선을 내부가 아닌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무리수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상처를 건들고 무시하는 발언은 멈춰주길 바랍니다. 최근 김정은이 자신들에게 압박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해 숙적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알고 있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 북중 사이에서 예전과 다른 파열음이 표출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중국을 숙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이 대부분 참석한 중국의 공식 행사에도 북한 외교사절을 보내지 않는 등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발언은 곧 행동지침으로 작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을 숙적으로 부른 것에 대한 무게감이 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중국 국방부가 지난 7월 3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건군 97주년 리셉션 행사를 개최했는데 주중 북한 무관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중국의 각종 기념식에 적극적이던 북한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중국은 이 행사가 있기 4일 전인 7월 27일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을 맞아 진행한 6.25 전쟁 상징 종대 행진에 먼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9월 8일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 19.9절에도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펑춘타이 대사대리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북중 관계가 틀어진 이유로는 중국이 최근 북한의 밀수행위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김정은이 사용하는 1호 물품까지 압류한 뒤 반환 요청까지 거부하면서 급격히 커진 듯 보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가장 우려해온 북한 정부가 이제는 중국의 침투를 가장 큰 위협으로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이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자 북한 정부는 중국의 침투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며 두 나라 간 반감이 생겼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을 지원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그 후 중국에 의한 정보 분열 공작의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체는 중국이 한국 전쟁의 은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북한에 아직도 화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역사에서는 건국의 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중국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데다 70페이지의 한국 전쟁 공식 기록에 중국 관여에 대한 언급은 불과 3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후 김일성은 중국 과국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인물을 잇따라 숙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남아있던 중국군은 1950년대 말까지 전면 철수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탈출한 고위 관리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면서 언젠가 북한의 친중 정권 설립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는 이유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의 중간 완충지대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며 김정은 정권의 유지만을 바라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스팀슨 센터의 원수는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 정부가 북한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바라는 중국은 북한 주민들이 굶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조치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예정토를 되찾겠다며 실지회복주의를 내세워 대만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군사력이 강해지자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북 공정의 행태만 보더라도 대만 다음엔 한반도까지 넘보지 않으란 법은 없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로 한국의 미사일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불편한 국가는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미사일 능력은 곧 공격 능력으로 한미 군사 동맹으로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미사일이 개발될 대단히 껄끄러운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북한의 미사일 지침 종료 비난은 북중 결탁 차원에서 박원곤 미사일 지침 종료 비난은 북중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차원 모색하기 위한 의미, 북중 간 소통 및 협력 강화를 모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박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는 한국이 완전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북한도 이를 알지만 거스를 힘이 없고 막연히 중국의 지원을 바랄 수도 없는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한반도의 주권자로서 북한이 아닌 중국과 일본의 유사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한국 2사단은 해체되고 공중강습 사단으로 재편되면서 한국형 다영역 작전부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의 창설 목표는 평시 대테러 특수임무부대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을 최대한 빠르게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북한군은 전력의 70을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해 놓은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 비해 항공전력에서 상당한 열세를 보이고 있고 북한 내 도로 사정으로 기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남측 휴전선에 고정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30은 평양과 원산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중 국경지대에는 북한군 전력의 10도 안 되는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시 중국군이 밀고 들어올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신속한 기동이 가능한 지상군이 되는 것입니다. 유사시 밀집돼 있는 휴전선 지상 돌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요 거점을 미리 장악하는 4단급 공중강습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요 거점을 빨리 장악하게 되면 평양 진입을 앞당길 수 있게 되어 중국의 진입을 막는 방어라인을 청천강 라인에서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사단 공중강습 부대는 새로운 3가지 비장의 무기를 갖게 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소형 다련장 K311 전술 트럭에 70mm 로켓포를 단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신형 K151 전술 트럭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큽니다. 두 번째는 공격용 드론, 자폭 능력 등 각종 성능으로 무장한 다양한 휴대드론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독일의 비젤과 같은 소형 공중강습이 가능한 소형 장갑차가 등장할 것입니다. 신속 대응부대의 롤모델은 미국의 101 공중강습 사단과 75레인저 연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헬기와 수송기 등으로 신속히 적 후방에 침투해 정규군과 다름없는 전투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한국 방산업계에서는 소형 장갑차와 경전차, 소형 전술 트럭이 선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술을 완성시키기 위해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군용 수송기 및 특수목적 기공중 급유기, 해상 초계기 등 독자 개발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고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지난달 11일 KAI가 미래 수송기 디자인을 공개했다며 지금까지 알려진 프로펠러 수송기가 아닌 제트 엔진을 단 수송기로 소개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는 KAI는 수송기 형상이 일본의 C나 우크라이나의 N-178 등 동급의 다른 수송기와 매우 흡사하다면서 이 수송기는 화물 적재, 미사일 운송, 로켓 우주 발사, 특수부대원 투입, 다른 항공기 공중 제급유 등 다목적 임무를 위해 개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KAI는 수송기는 전투기보다 속도가 느리고 항공전 자장비는 간소하며 무장은 장착하지 않아 개발 난이도가 낮다며 130cn 235 수송기와 해상 초계기 등을 감안하면 33대의 수요가 있고 국내 저비용 항공사 대상으로 20여 대의 수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대 이후 특수임 무기 수요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전체적인 수요는 더 늘어나 200기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계적 개발 계획으로 1단계는 국책 사업인 쌍발 제트 엔진을 장착한 군용 수송기 개발입니다. 특히 KAI는 KF-21 연구개발 인력을 활용해 역량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2단계는 수송기 플랫폼을 활용한 특수임 무기와 민수중형기 여객기 개발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국내의 운용 실적을 기반으로 수출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성능은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록히드 마틴사의 C-130보다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결국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는 단순한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아 북한 핵과 현무 맞기 싫으면 북한 먹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보고 계신 모습은 우크라이나 개전 초 포신이 폭발한 우크라이나군의 폴란드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긴급 판매한 크랩 자주포 포신이 폭발해 절단 나 있는 모습으로 개전 초만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운용 중인 자주포들은 하루 최대 사격발 수백 발을 넘어 200, 250발을 쏘면서 이처럼 포신이 폭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장면은 자주포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포신의 내구성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미국산 신형 곡사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보도에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미국산 신형 곡사 M777 포신이 쉽게 폭발하는 등 각종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국가는 M777 견인곡 사포 150여 문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엑스칼리버 등 장거리 유도포탄을 쏘는데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M777은 다른 155 견인곡 사포보다 가볍고 다루기 쉬울 뿐 아니라 사거리와 연사속도가 우수해 개전 초 우크라이나군의 유용한 화력 지원 수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타스통신이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군 포병의 증언이라며 보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 군사기지에서 M777 운용 교육을 받았는데 훈련 기간은 단 5일이었고 이 중 4일은 이론 교육만 받았다. M777이 수시로 고장 나는 데다 일제 사격하면 포신이 폭발해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보도의 진위를 놓고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타스통신은 러시아 관영 매체이고 개전 초 러시아군 정과를 과장해 신뢰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이도 적잖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계속 모니터링해온 상당수 전문가는 러시아 측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공여 무기의 정비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무기가 다 그렇듯 대포도 수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포는 뒤가 막힌 금속 원통 안에서 화약을 터뜨려 그 폭발로 발생하는 가스 압력으로 포탄을 밀어내는 무기인데요. 포탄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압력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언젠가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세에 등장한 초창기 대포의 경우 수명이 매우 짧아 몇 발만 쏘면 망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수백 년 동안 다양한 금속을 대포 제작에 적용했는데요.
현대에 들어선 고품질 강철과 몇 가지 금속을 섞은 특수 합금에 크로뮴이나 탄탈륨을 씌워 포신 수명을 늘리는 기술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탄 파괴력을 높이는 기술은 포신 제작 기술보다 더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포신 수명을 늘려도 신형 고성능 포탄을 사용하면 포신의 무리가 가중돼 사용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현재 한국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55M107 기본탄의 경우 통상 사격 훈련 때는 비교적 위력이 약한 3호 또는 4호 장약을 사용해 58km 거리 표적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훈련 상황입니다. 실전에서는 화포의 최대 사거리를 구현하고자 78호 또는 슈퍼 8호 같은 고위력 장약을 사용합니다. 장약 호수가 올라갈수록 화력이 강해지고 그만큼 약실과 포신이 받는 압력도 크게 상승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M777의 경우 미 육군은 2500발을 쏘면 무기로서 수명이 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500발을 사격하면 포신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평균값이라서 평소 장거리 사격으로 고위력 장약을 많이 사용했다면 포신 수명은 1000발 안팎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군대는 화포마다 사격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 적절한 시기에 포신을 교체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우크라이나군의 M777은 미군 현역 장비가 아닌 사전 배치물자 APS라 화포 관리 상태가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군이 아우디우카에서 러시아군과 장기간 포격전을 벌여 포신에 무리가 가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군은 이 같은 포신 폭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못합니다. 평시에는 포탄 사격 훈련 발수가 적고 필요하면 정비창에서 관리도 받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수면 아래에 잠겨 있지만 전시가 되면 한국군 일선 부대에서 상당수 곡사포가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군 주력 곡사포인 K9자주포를 예로 들면 K9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CN98-52 구경장 곡사포를 주포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지 30년가량 됐지만 현 시점에도 성능이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다만 당대 최강 자주포로 평가되던 독일 PGH-2000의 주포처럼 크로뮴 도금 같은 옵션이 빠져 있어 포신 수명이 비교적 짧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소속 연구원이 2006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에 게재한 CN98 포신의 마모 특성 연구에 따르면 K9자 주포의 주포 수명은 약 1000발입니다. K9자 주포의 창정비 주기는 10년인데요.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전장은 그야말로 탄약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됩니다. 각 화포가 엄청난 사격량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은 개전 당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화력전을 이틀째부터는 남하하는 적의 대규모 공세부대를 저지하기 위해 엄청난 포탄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사시 각 포병대대의 즉각적인 포신 교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지금이라도 예비 포신을 여유 있게 확보하고 포병대대급 이하 제대가 자체적인 포신 교체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데요. 자주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유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 완벽한 자주포를 위해서는 포신의 내구성도 중요하지만 성능을 높이려면 포탄의 질도 중요합니다. 보시는 장면은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 디펜스 엑스프레스 등이 러시아군이 사용 중인 북한산 NDT-352 포탄 5발을 해체해 분석한 모습입니다. 포탄 내부를 보면 포신 내부의 구리 분말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의 전선 부품이 빠진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충전된 화약은 포탄별로 색깔이 눈에 띌 정도로 차이를 보여 연소 강도가 일정하지 않을 개연성이 컸고 일부 포탄은 밀봉돼야 할 부분이 훼손돼 습기 유입으로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게다가 포탄별로 장약된 분말 양도 들쭉날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불량 포탄을 제공해서 러시아군이 북한에서 제공받은 포탄의 품질 문제 탓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이런 불량 포탄이라면 포탄 발사 거리가 짧아질 수 있고 발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확도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장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훔친다. 품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북한의 계획 경제가 이런 결함을 초래하는 것이다. 실제 러시아군에서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포탄을 사용하다 폭발 사고도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X에 오른 영상을 보면 내부 폭발로 포신과 포탑이 완전히 훼손된 러시아군 BM-21 탱크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 게시물을 공유한 군사 전문 블로거 텐다르는 내부 폭발이 분명해 보이고 결함이 있는 포탄이 원인이라며 러시아산이거나 북한산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자주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최근 한국방위사업청은 155사거리 연장탄 최초 양산안을 심의 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체계 개발 완료 직후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하는 셈입니다. 현재 K9 자주포에서 쓰이는 포탄은 KM107, KM549A1, K307인데요. KM으로 시작하는 탄은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미국산이고 K로 시작하는 탄은 순수 국산으로 모두 풍산에서 만듭니다. 한국이 지난 1999년 국내 기술로 개발한 155 곡사포용 항력 감소 고폭탄 BB HE K307은 사거리를 40km까지 늘렸습니다. 최근 K9 자주포가 수출될 때마다 K307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양산될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K307보다 사거리가 35% 이상 늘어난 형태로서 장약을 최대로 사용하면 6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제작사인 풍산과 계약을 맺고 2027년까지 3,754억 원을 들여 포탄을 생산할 예정인데요. 한편 K9를 업그레이드한 93 개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K9A3의 가장 큰 특징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포신 연장인데요. 이것은 유무인 복합체계 MUMT를 적용해 원격 운용, 자율주행 및 배치와 방열 등을 통해 병력 소요를 줄이면서 생존율은 높이려는 계획입니다. 포신은 기존보다 늘어난 58구 경장구M에 달합니다. 포탄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를 통해 사거리 7100km, 분당 최고 발사속도 10발이라는 성능을 2030년대에 달성할 방침입니다. 물론 포신 연장만으로는 사거리 연장에 한계가 있고 이에 맞는 신형 포탄도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방법으로는 최초 양산이 승인된 155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군의 155 사거리 연장탄 양산을 결정은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항력 감소탄과 로켓 보조 추진탄이 추진제를 복합 적용해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30% 이상 연장한 포탄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자주포를 위해서는 포신의 내구성이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또다시 엄청난 신기술을 개발해 화제입니다. 바로 자주포 사거리 연장을 위한 155 포신 내구성 향상을 위한 탄탈륨 합금 라이닝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탄탈륨 합금 라이닝은 크롬 도금 대비 포열이 내구성 및 수명 연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미군에서 실제 성능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주포 포신 수명 연장에 대한 새로운 포신 코팅 기술이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고 이 기술은 기존 크롬 코팅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된 기술로서 한국 자주포의 내구성 역시 한 단계 발전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거리 연장탄이 실전 배치되면 현재 최대 사거리가 40km인 K9 자주포 사거리가 50km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군의 명품 자주포 K9이 더 멀리 쓸 수 있는 등 포병 전력이 대폭 강화됨은 물론 K9 자주포의 수출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믿었던 F-16 전투기가 최근 추락 이슈 논란으로 시끌시끌한 가운데 한국의 FA-50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불티나게 팔린 FA-50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며 번호표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역대급 국방비를 결정하며 한국 무기를 쓸어가겠다는 국가가 등장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F-16이 첫 전투 출격에서 추락해 조종사까지 사망하는 역대급 사고가 발생하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FA-50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FA50과 같은 방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유럽에서 국산 다목적 전투기 FA50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마케팅 거점으로 삼고 FA50의 유럽 시장 확대를 노렸던 KAI와 우리 방산업계의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겁니다. 앞서 FA50을 도입한 폴란드 공군은 기존 주력 기종인 MiG-29를 대체해 FA50을 특수전술 및 전투임무 등 영공방위 수호의 핵심 기종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은 MiG-29 대비 공대공, 공대지 무장 능력, AESA 레이더 기반의 탐지 능력, 공중급류 기능 등 높은 비행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방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과 가성비 높은 운용 유지 비용 등으로 유럽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뛰어난 기능성과 효율성을 입증하며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데 FA50의 경우 동일한 플랫폼으로 훈련과 전투가 가능해 평상시 훈련기로 운용하다가 유사시에는 전투기로 전환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된 FA50PL은 AESA 레이더와 AIM-9X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했는데 국방전력 강화에 힘쓰고 노후 기종 교체 수요까지 맞물린 다른 유럽 국가들이 FA50을 먼저 받으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FA50은 성능과 운용 효율성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4개국 수출을 비롯해 폴란드 등 전 세계에 무려 138대가 수출됐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KAI는 FA50 단자형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최대 500대 이상을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정하는 등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FA50이 유럽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뜨거운 건 비단 성능과 가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비와 기술 군수 지원, 조종사 및 정비사 교육 훈련 등의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역량을 드러내며 유럽 방산 시장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사실 무기체계 수출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해당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과 기술 정비 지원, 부품 장비 조달을 통해 항공기 가동률을 보장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고객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장사치로 낙인 찍히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각인되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무기 시장에서 입소문으로 판로 확대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FA50은 유럽 시장에서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긍정적인 입소문이 주변 국가로 퍼지며 한국으로부터 서로 먼저 FA50을 받으려 안달이 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앞서 KAI가 미그-29 전투기의 퇴역을 준비하고 있는 폴란드를 돕기 위해 폴란드 현지 기지 내에 상주하며 24시간 밀착 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주변 유럽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의 강대국으로 꼽히는 지칠 국가까지 나서서 FA50을 어떻게 해서는 빨리 도입하려고 안달이 났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KAI가 이달 3일 폴란드에서 열린 유럽 3대 방산 전시회 MSPO 2024에서 FA50 개량형인 축소 모형을 최초 공개하면서 쐐기를 박았다고 합니다. 이번 MSPO에서 공개한 FA50 개량형은 FA50보다 발전된 버전으로 가장 먼저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 공중급류 시스템이 눈에 띕니다. 공중급류 기능은 작전 중 착륙하지 않아도 공중에서 재급류를 받을 수 있어 작전기의 작전 시간과 항속거리를 크게 늘려줄 수 있는데요. 다만 한국 공군이 플라잉 분방식을 쓰는 반면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대부분은 프로브 앤 드로그를 사용하고 있어 KAI의 자체 연구로 FA50에 장착할 수 있는 공중 급류 장비를 새롭게 개발한 겁니다. 또한 전투기의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의 경우 미국 RTX사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가 장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아 식별 장비 질문기로
기존 FA-52IFF의 질문에 답변만 하는 수동적 장비만 장착한 것과 달리 이번에 공개된 FA-50PL은 직접 적인지 아군인지 파악할 수 있는 질문기가 기수 조종석 앞에 달렸습니다. 이런 질문기는 KF-16 전투기와 KF-21 보람의 전투기에도 장착될 예정인데, 이는 FA-50PL이 단순한 공격기가 아닌 제공 전투가 가능한 경전투기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FA-50이 지난달 진행된 호주 합동공중훈련에서 스웨덴 사부의 4.5세대 전투기 JAS-39 그리펜의 완승을 거두는 등 FA-50의 공중전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FA-50을 직접 운용한 필리핀은 물론 FA-50 도입을 원하는 유럽 국가에게 우수한 성능을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듯 필리핀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필리핀 국방장관이 의회에 전투기 40대 도입을 공식 요청하면서 한국산 전투기 도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군 당국은 최근 열린 하원 예산청문회에서 다목적 전투기 40대 구매 제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은 중거리 미사일과 첨단 전투기로 군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요.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필리핀이 영토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다목적 전투기 40대를 구매할 계획이라며 필리핀 의회 의원들에게 구매 제안을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길베르토 테오도로 장관은 전투기 구매에 4천억 페소,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을 배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은 군 현대화를 위해 앞으로 최소한 1조 8,940억 필리핀 페소, 약 44조 원을 더 지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기종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필리핀 국방부와 필리핀 공군은 이전에 KAI와 사부 록히드 마틴을 전투기 구매 계획에 최종 후보로 올렸었습니다. 입찰자는 수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자금 조달 패키지를 제안해야 하며 KAI의 KF-21, 사부의 JAS-39 그리펜 EF와 록히드 마틴의 F-16 블록 7072 바이퍼 모델이 입찰에 참여합니다. 이 외에도 필리핀 전투기 사업 입찰에는 다소의 라팔, 인도 국영 힌두스탄 항공의 테자스 전투기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유럽국의 컨소시엄인 유로파이터는 최신 버전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으로 공식 입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KAI는 필리핀에 KF-21과 함께 FA-50을 추가로 제안한 상태인데요. 필리핀 내에서 한국산 전투기의 성능과 실전 능력이 입증되면서 인지도가 상승하는 등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FA-50은 필리핀에서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필리핀 합동군사훈련인 2023년 코프 썬더 23일에서 가상으로 F-21을 잠금 상태로 만들며 뛰어난 공중전 능력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A-50은 최근 호주 다원기지에서 진행된 연합공중훈련 피치블랙 24에서 필리핀 공군 전투기로 참가해 공중전 능력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필리핀 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필리핀이 40대의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역대급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와 함께 페루가 FA-50 도입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얼마 전 페루 공군 사령관이 방한하면서 KF-21 도입을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나 KF-21 개발 사업에 페루가 참여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KF-21 도입 국가로 페루가 급부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최근 페루 현지 언론에서도 보람의 전투기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KAI가 페루 국영 항공 정비회사인 세망과 FA-50 부품 공동 생산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대한민국과의 협력이 한층 더 끈끈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FA-50 부품 공동 생산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페루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방한한 로드리게스 도미니카 공화국 공군 참모총장도 KAI와 회동하면서 조만간 또 희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로드리게스 공군 참모총장이 항공산업 현장을 둘러본 가운데
FA50 수출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로드리게스 공군 참모총장은 지난달 방한해 KAI를 찾아 주요 기술 및 방산시설 견학과 항공기헬기 생산 라인 견학, 인공위성 및 기능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해 기술항공 플랫폼 수입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로드리게스 공군 참모총장의 이번 방안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방안보 분야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도미니카 공화국이 대규모 군사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작년에만 군용 장갑차 21대 등을 구매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산업계에서는 로드리게스 공군 참모총장의 이번 방안으로 FA50의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 가능성을 점쳤는데요. 이처럼 한국산 전투기를 찾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천에서만 날던 KF-21이 이달부터 충남 서산 공군기지에도 제2의 둥지를 틀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KF-21 시제기 6대 중 12대와 개발 인력 100여 명이 이달부터 서산 제20 전투비행단에 주둔하며 비행시험에 나섭니다. 경남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 배치됐던 KF-21 시제기 일부가 서산에도 주둔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군은 이와 관련해 2026년 6월까지로 예정된 전투기 성능 검증을 위한 비행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F-21 성능 검증을 위한 무장시험이나 초음속 비행시험을 진행하는데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쪼록 KF-21 양산이 순조롭게 진행돼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수준 항보가 하루빨리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 인수식에 9개국 정부 관계자들이 집결하자 지금 일본과 대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인도 서명식은 보통 해군, 방위사업청, 선박 건조를 맡은 조선사가 참석하는 행사인데 이례적으로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폴란드, 페루 등 9개 나라에서 온 각국 정부 인사 20여 명이 참석한 것입니다. 신체호함을 건조한 한국은 이 9개국가 인사들에게 세계 디젤 잠수함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오랫동안 수중 작전이 가능하며 SLBM에 의한 대지 공격력을 갖춘 유일한 잠수함이라는 것을 강조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날 신체호함뿐만 아니라 진수를 마치고 시험 평가 중인 이지스 함정조대왕함, 호위함 충남함도 소개했습니다. 최근 캐나다 차기 잠수함 80조 원 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에서는 9개국이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우려하는 눈초리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잠수함 진수식에 9개국 관계자가 왔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참관을 간청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돈을 내고 초대했지. 독일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잠수함을 단지 스케일업했을 뿐이다. 실수로 조금 깊게 숨어 있으면 압계할 것 같다라고 애써 깎아내리려는 의견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군사정보에 밝은 일본 네티즌들은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이니까 좀 남의 나라 것과는 다르다. 발사관에 대해서는 영국이 도와준 것 같은데 일본 자위대의 잠수함은 알몸이 되어 있네요. 미 해군에 의하면 이미 일본의 다이게이를 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은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잠수함을 시기하면서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잠수함을 인정하는 것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네티즌들은 대만의 잠수함 제대로 움직이는 거야? 잘 보면 주름투성이야. 그건 일본이 지원했지. 일본이 기술 협력한 대만의 잠수함은 심각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지원해줬다는 대만의 잠수함 건조 상황에서는 지금 비명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만의 첫 국산 잠수함이 포착되었습니다. 3월에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차이잉원 현 총통과 함께 첫 대만산 잠수함 건조 현장을 극비리에 방문하여 기밀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중국 시보 등 대만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대만은 자국의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데 설계 단계에서만 2조 1천억이 넘게 들어 프로토타입 한 척을 만드는데 무려 2조 2,400억 원이 넘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만 해군은 후속함 7척을 만드는데 비용이 총 12조 원, 한 척당 1조 7천억 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프랑스 시프랑급 원자력 잠수함보다 비싸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대만에서는 한국 잠수함의 수준을 보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자체 기술로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총 2조 2,400억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잠수함 가격이 한국 잠수함의 2배가 넘으면서 탄식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척당 8,500억 원에 건조했는데 신체호함은 이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건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잠수함보다 대만은 2배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온 9개국은 한국 잠수함에 대한 매력 중 건조 비용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에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은 9개국이 와서 직접 보고 싶을 정도로 최고의 기술 집약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체호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운용이 가능한 수직 발사관 6개를 탑재했고 또한 유도탄, 어뢰, 기뢰 등 다양한 무장 운용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엔진 산소 공급을 위해 물 위로 부상하지 않아도 함내에서 산소 생산이 가능한 체계도 갖췄고 공기 분류 추진 AIP 시스템을 적용, 디젤 엔진과 연료 전지를 이용해 얻은 전력으로 최대 수주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최신 소음 저감 기술을 적용해 기존 잠수함과 유사한 수준의 음향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신체호함 인도식에는 마이클 L. 맥도날드 캐나다 연방상원 의원과 마이클 제이콥슨 호주 잠수함 사령부 국장, 파울 두클로스 주한 페루 대사를 비롯해 미국, 필리핀, 폴란드, 콜롬비아, 에콰도르, 영국 등 총 9개국에서 20여 명의 정부 인사들이 동석했습니다. 지금 캐나다, 페루, 호주, 필리핀, 폴란드 등은 수상함, 잠수함 등 K함정 수출이 유력한 국가인데 이 국가들 관계자들이 모두 찾아와 인도식을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관계자가 와서 보았는데 미국은 방산 분야 유지보수 MRO 사업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날 신체호함의 인도식에서 9개국이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적기 납품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 사업 대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적기에 납품된 뛰어난 성능의 우리 잠수함을 세계 각국에 알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방산 유지보수 분야에서의 협력을 원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왔다고 하지만 적기 납품하는 현장은 미국에게는 충격적이고 매력적인 옵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중국 해군의 수적 열세에 놓인 미 해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함성 건조 프로그램들이 심각한 지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월 초 미 해군은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성 장관이 1월에 지시한 45일간에 걸친 해군 함정 건조 프로그램 검토를 마친 후 9개 프로그램에서 최대 3년까지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제너럴 다이나믹스 일렉트릭 보트와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가 공동으로 건조하고 있는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1216개월, 이 같은 두 회사가 건조하고 있는 버지니아급 잠수함 4번과 5번 블록은 각각 36개월과 24개월, 핀칸티에리 마리네트 마린의 첫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36개월,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CVN 80는 1826개월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 때문에 한국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체호함에 앞서 지난 2021년 8월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예정보다 3개월가량 늦은 인도였습니다. 어뢰 기만기 등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기 때문인데 방사청은 계약을 어겼다며 94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1조 원의 건조 비용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게 일상적인데 한국은 고작 3개월 지연됐다고 해서 950억에 가까운 벌금을 매겼습니다. 이러니 한국이 빨리빨리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신뢰를 받는 이유였습니다. 당장 캐나다는 80조에 해당하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데 잠수함의 노후화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며 잠수함 교체의 필요성이 시급해졌습니다. 현재 캐나다군이 보유한 잠수함 4척이 2030년대 후반까지 운용할 수 있는데 새 잠수함을 보통 건조해서 배치하는데 1520년이 걸리기에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지난해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양국을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한국은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건조하고 약속한 시간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DSM이 3000 잠수함이 캐나다 당국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잠수함은 리튬 배터리를 탑재해 잠항 시간을 늘리고 수직 발사관도 있어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도 운용 가능합니다. 일본 자위대는 자체 개발한 SLBM 시험 발사에 수차례 실패했고, 현재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사실상 독자 개발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SLBM이 있는 한국산 잠수함이 훨씬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DSME 3000은 선내에 많은 기능이 자동화돼 있어 잠수함 승조원이 부족한 캐나다 해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이게이급 잠수함은 DSME 3000보다 더 크고 잠항 능력도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자동화 기술이 덜 적용돼 승조원이 더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일본은 아직 잠수함을 수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 수출에 있어 승조원 교육과 잠수함 운용 훈련 등을 지원해야 하는데, 잠수함 수출 경험이 있는 한국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 68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렸던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인 림팩에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해군은 세종대왕함, 문무대왕함 등 구축함 2척, 상륙함인 마라도함, 잠수함인 신돌석함 등 역대 최대 전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에 참가한 필리핀의 호위함, 페루의 초계함, 뉴질랜드의 군수 지원함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2022년 당시 관계자들은 이런 장면도 보는구나 라고 말했는데, 앞으론 더 자주 펼쳐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와 더불어 호주도 지난 2월 대규모 건함 계획을 밝혔는데, 호위함 11척을 새로 건조할 방침으로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고, 폴란드는 3000T급 잠수함 23척을, 필리핀은 잠수함 23척을 각각 바라고 있고, 한국은 두 나라에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도 지금 군함 건조가 밀려서 한국에게 맡기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앞으로 림팩에서 한국산 군함 동호회가 펼쳐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